그래서 오늘은 중국 그 중에서도 이제 원나라하고 명나라 시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중국은 뭐 인구도 경제력도 어떻게 보면 세계의 절반 정도 차지하던 이제 그런 국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잘 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의외로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옛날 기록을 보면 이제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1488년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시대였죠. 조선시대 최부라는 이름을 가진 관리가 이 폭풍에 휘말려 가지고 네. 서해안을 쭉 표류하다가 절강성 연안까지 그러니까 중국 해안까지 이제 갔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네네. 이제 살아난 거죠.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나 조선에서 왔다라고 이제 그 당시 필담으로 했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제 배는 타기 싫어. 그래가지고 육로를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차에 네. 남쪽에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여러 곳을 지나오는데 마르코 폴로가 지나갔던 중국의 유명한 대운하를 건너게 되는데 이 최부라는 이 분이 그 바라본 너무나 놀래서 쓴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요? 어머, 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엇에 어떻게 놀랐을까요? 이 화려함에 놀란 거죠. 아, 예, 그 당시 이제 이 최부가 남긴 기록을 보면 뭐 사라능단, 금은주옥 같은 바다와 육지의 모든 진귀한 부물이 다 몰려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장인들, 그 다음에 부상되고 부자 상인이죠. 이런 부자 상인들이 이 중국에 지금도 있죠. 소주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재밌어요. 상점은 별처럼 촘촘히 늘어서 있고 생활 수준은 사치스럽고 누각과 정자들이 서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나루터 사이에는 선박이 구름처럼 모여 있다. 뭐 이런 기록이에요. 얼마나 많았으면. 그러게 말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이전에 이제 마르코 폴로가 남긴 기록은 사실 읽다 보면 이건 좀 과장인데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실제로도 좀 과장을 많이 했다라고. MSG를 많이 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마르코 폴로는 좀 MSG 좀 많이 쳤고요. 이 최부가 남긴 기록은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봐도 이거는 팩트야. 아주 담백하게 썼어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화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나라는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세금을 은으로 거두면서 세계 역사를 바꿔놨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번 드렸었죠. 아, 맞아요. 기억나세요? 은으로 세금을 걷었다고 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잖아요. 예, 예. 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명나라는 어떻게 세금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이게 뭐 나라가 있으면 당연히 세금 걷지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세금 걷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내는 입장에서 보면 힘든데 걷는 입장에서도 힘들어요. 지금도 힘든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누가 네. 얼마를 버는지, 네. 뭐 누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걷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더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비슷한 방식으로 세금을 걷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누가 세금 걷어올래?라고 나라에서 이제 임명을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은 세금을 걷어오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이 도급업자, 세금 징수업자한테 일을 맡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민간 업체한테 맡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너 얼마 걷어올 거야? 제가 100만큼 걷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좋았어. 너한테 줄게. 그 어떤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와.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조정에다가 100이라는 세금을 걷어오는 조건으로 어떤 동네에 가서 이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분들이 자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원래 내기로 했던 나는 100만 걷어야 되는데 한 120, 어떨 경우는 150, 많을 경우는 200 이렇게 이제 걷는 거죠. 차액은 자기들이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아예 돈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 다 내버렸어요. 국가에 100을 내겠다 그러면 네. 내가 미리 100을 다 내고 천천히 차근차근 쥐어짜서 세금을 아주 많이 걷어가시는 분들 계셨죠. 당연히 이들에 대한 불만은 이제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높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혁명이나 뭐 밀란이 발생할 때마다 이들은 이제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원나라까지 중국은 대략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움직여 왔는데 명나라는 이런 시스템 말고 좀 다른 거 없나라고 이제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잘못되고 불만이 많아도 오래도록 지속이 되어온 이 제도를 바꾸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명나라는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명나라가 원나라가 왜 망했나라고 이제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런 방식의 이제 세금 할당 그러니까 민간인들한테 시켜서 징수하는 거 이게 이제 일단 사람들한테 큰 불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더하면 이제 요역이라고 옛날에 이제 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우리가 나라에서 뭔가 이제 길을 닦아야 된다. 네. 뭐 제방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을 실제로 동원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걸 요역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이런 요역을 이제 많이 증발을 했었죠. 그래서 이 뭐 성을 쌓는 일이 필요하면 농부를 끌고 가서 뭐 일을 시키면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인건비는 안 들이니까 네. 좋긴 한데 명나라가 이제 새로 생겨서 보니까 이런 방식은 되게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야, 이걸 또 비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일단은 요역과 이 세금 징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일들을 지역 사회의 연장자, 이 동네에서 누가 제일 그래도 덕망이 높고 인망이 높으십니까라고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위임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다 동네에서 이제 한솥밥 먹고 지내던 사이다 보니까 누가 조금 여력이 있고 누가 조금 토지세를 좀 더 많이 낼 수 있고 누가 좀 더 요즘에 잘알겠다. 누가 좀 힘이 센지 이런 걸 잘 알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맡겨서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그러면 낼 거 내고 사람 동원할 거 있으면 동원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와, 근데 참 이게 지역사회에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걷어서 줘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욕심을 네. 항상 이렇게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제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편법들을 찾아냅니다. 이를테면 토지 명의를 네. 이제 조상이 돌아가시면 이제 내가 물려받았으면 내 명의로 대장에 다시 바꿔야 되는데 네. 그냥 옛날 조상 명의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로 너 땅이지, 너 땅이지 세금 내 그러면 아니 이름 보세요 대장에 보면 저희 할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 땅이 저 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속은 바꿨으나 명의를 바꾸지 않았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의 명의로 땅을 조금씩 나눠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도 세금을 내려면 너 땅이 어느 정도는 어느 이상이어야 돼라는 하한선이 있었는데 그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세금 낼 사람은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도 있었고요. 네. 또 아무도 출생 신고를 안 해요. 왜냐하면 개인당 세금을 내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사람들을 이제 태어나도 이제 신고를 안 하는 거죠. 지역사회에 맡겨뒀더니 또 이런 탈세 방법들이 더 우후죽순 생겨난 건데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명나라는 원나라와 달리 이 처음에 이 명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이제 상업, 뭐 장거리 교역 이런 건 다 필요 없어라고 네. 생각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급자족적인 마을 경제를 추진했던 거죠. 자, 우리 멀리서부터 무슨 물건을 가져오고 큰 돈을 벌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어. 다 동네에서 조용히 농사 짓자. 그러고 같이 나눠 먹자. 조용히 살자. 이게 이제 명나라 처음 시작이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제 남는 거를 갖다 팔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제 화폐 경제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과거처럼 이렇게 일일이 걷는 것보다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걷는 게 좋겠다. 네. 마을 사람들한테 맡겨놔도 안 되고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있을까라고 고민을 네. 하다가 이거를 나라에서 직접 곡식이나 사람 노동력을 땡겨서 받는 것보다 동등한 가치의 화폐로 받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화폐의 필요성이 이때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언제까지 곡식으로 다 거둘 거야. 언제까지 사람 200명 동원해서 머릿수 세서 데리고 가서 일 시킬 거야. 그러지 말고 돈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이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1조 편법이라는 것이죠. 1조 편법 내가 기억이 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항상 이제 세계사나 뭐 이럴 때 보면 꼭 나오는 이거 그거 아니에요? 1조 돈을 편법으로 그건 아니죠? 아니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 세금과 요역.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부담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다 나눠 사는 게 아니고 1조 하나로 한다 이 말이죠. 하나로 한다. 네, 다 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편법 뭐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편법은 이제 이 편자는 채찍이에요. 채찍 편자입니다. 그럼 막 때리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이 채찍이라는 뜻은 이제 전환하다, 바꾸다, 개혁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좀 맞아야 사람들이 바꾸나요? 그런 의미로도 또 생각을 했었나? 그래서 1조 편법 그러면 하나로 걷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한다라는 뜻임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나처럼 공부했던 사람들은 시험 이거 객관식 다 틀렸겠네요. 그래서 1조 편법은 처음에 이제 당연히 어느 동네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시행이 되다가 이게 괜찮다 싶으니까 1570년대부터 이제 명나라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다들 땅을 숨기고 또 속이기도 하고 뭐 출생 신고도 안 한다고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걷는 방식만 이제 야 곡식 안 걷을게 은으로 줘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1조 편법을 추진하던 이제 장거정이라는 이제 재상이 있었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1580년에 이제 황제를 대신해 가지고 제국의 모든 경작지를 조사해라라는 이제 장량이라는 것들을 이제 실시하도록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토지 대장을 다시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으니까 다들 알고 있었지만 이게 막대한 돈과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네네. 잘 못하던 거를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이 장거정이라는 분은 이제 재정 확충에 이제 나라가 부강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라고 그래서 이제 세금 걷는 데다 집착을 했는데 탈세액이 400냥을 넘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처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경책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이제 현물 대신 이제 은으로 내는 체제가 점점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렇군요. 금을 걷는 데도 있고 막 그렇다고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유독 명나라는 왜 은으로 내라고 했을까요? 이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나라는 처음에 이제 자급자족 우리끼리 조용히 농사짓고 나눠 먹자라고 하는 이제 요즘 말하면은 이제 폐쇄 경제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 때 있었던 돈들을 다 치우고 이제 저렴한 가치의 동전만 이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뭐 사소한 것들은 동전으로 사고 팔고 네. 나머지는 뭐 우리가 교육할 일이 없잖아. 네. 왜 필요해?라고 해서 다 치워버렸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어떤 걸 키워서 팔고 다른 거를 사오고 하는 네. 이런 거에 이제 눈을 뜨면서 점점 이제 물물 교환이 아닌 다른 것을 이제 매개할 수 있는 물건들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기존에 있던 돈은 다 동전밖에 없다 보니까 보통 한 번 거래할 때 동전을 1000개씩 이제 묶어서 들고 다니면서 거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하긴 또 그리고 동전을 만드는 것도 얼마나 만드는 것도 일이고요. 일이겠냐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동전으로 만약에 세금을 거두면 산더미처럼 거둔 이 동전을 또 운반하는 것도 일인 거죠, 보면은. 그러네요. 아, 그럼 예. 이쯤 되면 다른 대안이 나오긴 해야겠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원래 이제 이렇게 그 동전이 너무 많이 쌓여서 거래가 힘들어진다라고 네. 하면 전통적으로 원래 지폐를 사용했습니다. 종이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원나라 시절에도 이제 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지폐를 발행했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지폐라는 거는 그 자체로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동전은 녹이면 뭐 구리가 나오니까 그걸로 뭘 딴 거를 한다 치더라도 그냥 종이잖아요. 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의 창고에 쌓여 있는 곡물, 쌀이나 보리 이런 곡물 비축량하고 지폐 발행량을 연계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옛날에 이제 유럽에서 이야기할 때 이걸 갖고 오면 뭐 금이나 은으로 바꿔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원나라는 야 우리 이렇게 곡식 창고에 식량이 많지. 네. 그러니까 이거 믿고 이 지폐를 써도 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1350년대 이 원나라가 군사비 확보를 이유로 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하자 불과 한 5, 6년 만에 가치가 대폭락을 하면서 아무도 이제 안 쓰는 돈이 돼버렸던 거죠. 이때도 돈을 확실히 다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그래서 명나라도 이제 동전을 좀 대신해 보려면 그럼 뭐 지폐를 발행하는 게 쉽지라고 그래가지고 대명보초라는 지폐를 발행을 했는데 네. 이것도 역시 이거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찍어내니까 괜찮네라고 하다가 한순간도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사람들이 또 안 쓰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명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폐를 사람들이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간에서 쓰던 은 사용하지 말고 지폐를 써라라고 했지만 네. 사람들이 다 지폐 안 쓰고 은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를 보고 결국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 1436년부터 이제 은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민간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더 큰 문제는 이제 공무원 급여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떤 문제일까? 이때는 이제 월급날이 되면 뭐 통장으로 이제 계좌로 돈이 꽂히는 게 아니고 이제 곡식을 이제 받아와야 돼요. 창고에 가서. 곡식이 꽂히는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가서 가져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안 가더라도 우리 가족이나 누가 그렇죠. 이제 이 징표를 들고 가서 받아와야 되는데 곡식 창고는 이 당시 명나라도 수도는 이제 저 북쪽에 있는 지금의 이제 북경이 됐는데 곡식 창고는 남쪽에 있는 뭐 남경에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막 수도를 옮기고 이제 근무처를 옮기다 보면 내가 이곳에 있는 창고에서 못 받아오고 저 멀리서 떨어져야 되는 곳에서 받아와야 되는 거죠. 야, 이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듣다 보니 동전도 안 되고 지폐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 떠오른 게 은이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은은 이제 귀금속이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물건이니까 네. 그리고 은은 이제 말랑말랑하거든요. 생각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잘 자르기도 좋고 녹여서 한 덩어리 합치기도 가공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이제 은을 많이 사용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은의 단위는 이제 1량, 2량, 량으로 이제 표시가 됐고요. 네. 지금 환산해 보면 이제 은 1량이면 이제 37g 정도 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다른 나라들은 자, 은을 쓰자. 그러면 나라에서 은화를 만들었죠. 네. 근데 이 명나라는 그냥 은괴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할 때마다 무게와 순도에 따라서 이제 서로가 이제 이만큼 잘라줘라고 해서 거래를 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거래할 때마다 은의 무게, 순도를 다 일일이 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번잡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 명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도대체 얼마나 들었지? 이 똑같은 모양인데 여기 은이 얼마나 들었지? 이거 확인하는 것보다 은은 그냥 이제 은덩어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지기도 좋고 또 필요하면 잘라가지고 조그마한 소액으로 거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 단위가 좀 큰 것들은 이제 은으로 거래하고 자잘한 거래들은 동전으로 하는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이중 통화제라는 게 이제 이때부터 정착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은과 동전 사이에 이제 교환 비율은 이제 동전이 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경우에는 동전에 구리가 많이 들면 값이 잘 쳐졌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구리가 없어서 그런지 구리 함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은은 귀금속이니까 항상 기준이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동전 가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중 통화 제도가 유지됐는데 이제 시장에서도 이 가치에 맞춰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